안녕하십니까. 제이서인포라고 하는 일본 쪽 위클리를 다 함께 읽어보는 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거는 기회가 되는 대로 계속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제이서인포를 개인적으로 번역을 해서 공유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짧은 영상으로 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면 또 색다른 위클리 컨텐츠가 될 것 같고 보는 사람들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7월 5일 금요일이고요. 이 위클리는 어제 7월 4일에 목요일에 올라온 위클리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npm 6.9.1이 릴리스된 소식인데, 한동안 베타인 채로 릴리스가 멈춰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6.9.1로 릴리스됐고, npm 토큰 크레이트나 npm 글로벌 아웃데이트 같은 그 커맨드에 버그가 있었나봐요. 저도 이제 자세히 살펴보진 않아서 어떤 버그가 있었는지 모르고. npm 토큰은 뭐 하는 거예요? 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npm 토큰 써본 사람? 저도 안 써봤어요. 네, 저도 썼죠. 진짜 레알 번역만 하는 거 보고. 아니, 정말로 헷갈리는 유추가 안 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관심 있는 것도 살펴보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거가 수정됐고 6.9.1 배포했는데 또 문제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6.9.1을 바로 이어서 배포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6.9.1이 배포됐다. 이 정도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소식이고요. 이거는 ECMA 레이티스트 뉴스에 따르면은 ECMA 스크립트 2019가 이제 ECMA 총회에서 승인돼서 정식으로 릴리스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자바 버전 10이라고 보면, 자바스크립트 버전 10이라고 보면 돼요. 네, 버전 10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버전 10 그런 명칭은 안 쓰니까 ES2019. 네, 없어졌고 연도를 붙이는 식으로 가게 됐고요. 어쨌든 이제 2019가 정식 릴리스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웹 대부 쪽에 있는 그런 포스트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다크 모드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블로그 포스트고요. 다크 모드를 어떻게 이제 CSS를 통해서 핸들링하면은 더 효과적인 웹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크 모드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고, 이 블로그에서는 그리고 다크 모드를 쓰면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함께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다크 모드를 쓰세요? 네. OS 지금 다 다크 모드 쓰세요? 왜 네. 다크 모드를 써요? 멋있어서요. 멋있어서? 네. 눈은요? 힙해서? 눈 피로할 본인이 좀 힙해야지. 눈 피로? 네. 근데 눈 피로가 덜한 게 확실하게 느낌이 와요? 저는 그 에디터는 확실히 느낌 오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하얀색으로 하는 것보다 눈이? 아이디는 검은색으로 하는 게 확실히 좀 그쵸? 편했어요.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도 이제 그런 건데, 다크 모드가 예전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CRT 모니터를 쓸 때는 이제 이렇게 검은색 바탕에 초록색 형광 물질을 통해서 CRT의 폰트 색깔이 이렇게 나왔었죠.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컴퓨터로 코딩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보여지다가 갈색 비슷하게 보여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되게 나름 센세이션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기술적 한계였을지도 모르겠지만 다크 모드를 많이 써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다크 모드가 사람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큰 원을 그리면서 순환을 하고 있는 행태가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다크 모드를 쓰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미적, 그쵸? 미적으로 좀 더 좋은 느낌이 있고 눈도 편안하고, 그리고 주변 조명에 덜 영향을 받아서 원래의 색깔을 더 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몰레드 같은 소재를 쓰면은 그 에너지를 60% 이상 절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어요. 다크 모드에서는.
그리고 다크모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써야 되는 곳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시력자 같은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적인 측면도 있고, 이게 또 반전 모드하고는 달라요. 반전 모드는 컬러를 반전시키기 때문에 되게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있는데, 다크 모드는 이제 그 저시력자들의 접근성을 위해 가지고 색깔 하나하나를 다 고대비를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 뭐 컴퓨터 비전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루라이트를 많이 받으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뭐 수면의 질이 안 좋아지는 이런 이제 질병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제 쓰여주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제 OS에서 다크 모드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모하비도 그렇고, 그다음 윈도우도 그런 것 같아요. 윈도우 안 쓴 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OS가 다크 모드로 지정이 되어져 있을 때는 그거에 맞는 색깔의 웹페이지를 우리가 제공을 해주면 더 좋잖아요. 라이트 모드일 때는 라이트 모드에 맞춰서, 그다음 다크 모드일 때는 다크 모드일 때 맞춰서 이제 그거를 이제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CSS가 지원을 해주는 이제 스펙이에요. 미디어 쿼리 레벨 5에서. 그 정보를 받아올 수 있구나. 네, 그래서 프리퍼즈라고 읽어요? 네. 프리퍼즈 컬러 스키마 미디어 쿼리를 통해서 현재 OS가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아니면 지정이 안 돼 있는지를 이제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법을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처음에 프리퍼스 컬러 스키마를 이제 매치 미디어로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이제 올이 리턴이 되면은 요거의 속성 값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현재 OS가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크 모드일 때는, 자, 다크 모드일 때는 여기 보면은 프리퍼 컬러 스키머를 통해 가지고 현재 브라우저가 그 다크 모드인지 라이트 모드인지 알 수 있다면은 기본으로 light.css를 읽어오고요, 로드해 오고요. 그리고 프리퍼 컬러 스키마가 다크일 경우에는 dark.css를 읽어오고, 그 다음에 프리퍼스 컬러 스키마가 no preference 지정되지 않았거나 light일 경우에는 이제 light.css를 읽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기 미디어 쿼리를 통해 가지고 다크 모드일 때는 dark.css, 라이트 모드일 때는 light.css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light.css일 경우에는 라이트 모드에 맞는 베리어블들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다크일 때는 다크에 맞는 베리어블을 실행을 해주고, 쭉쭉 이렇게 분기를 해가지고, 스타일에서는 그 베리어블만 쓰게. 그렇죠. 스타일에서는 베리어블 쓰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뭐 여기까지는 그냥 다크 모드일 때 최적화된 스타일을 제공을 해주고, 라이트 모드일 때 최적화된 스타일을 제공을 해주고,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되게 비비드한 그림이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도 라이트 모드일 때랑 다크 모드일 때랑 그레이 스케일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해서 다크 모드일 경우에 좀 더 편안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고려를 하면 좋다고 이제. 근데 이거는 그렇죠. 진짜 유저에 따라서 많이 탈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라이트 모드일 때랑 다크 모드일 때는 약간 그레이 스케일을 줘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이미지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것도 해서.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그 유저들을 고려하면서 그레이 스케일을 얼마큼 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확실히 눈은 편하긴 하죠. 그레이스케일 다 들어갔으면. 그렇죠. 할 거는 되게 많아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 그렇죠. 일일이 다 한 땀 한 땀 다 지정을 해줘야 할 테니까. 근데 저런 값이 유저 프리퍼런스로 뭔가 설정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런 그레이스케일 값 같은 거. 뭔가 이렇게 최적화된 값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필터 같은 것들을 줘서 그레이 스케일 50%를 줘서 제 다크 모드일 때는 이거를 사용하게끔 한다거나. 좋네요. 네, 여기까지 Hello Darkness, My Old Friend에 대한 포스트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헤드라인 쪽 소식을 넘어갈게요. 이제 npm 6.9.1 릴리스 소식은 위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Node.js 12.5.0이 릴리스 됐다고 합니다.
뭐 V 파일 스냅샷이 원래는 뭐 기본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기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활성화하고 뭐 스타트업 시간을 좀 그 축소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스타트업 시간이 그 얼마나 걸리는지 그거는 잘 제가 모르고 있었고, 어쨌든 최적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V 파일과 오픈 SSL 내장형 있었는데 그 버전 갱신하고, 뭐 워커 터미네이트가 프로미스를 반환하도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릴리스 노스 포 사파리 테크놀로지 프리뷰 86 버전, 사파리 테크놀로지 프리뷰 버전 86 버전이 릴리스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트링 프로토타입 매치 올, 그리고 CSS의 탭 사이즈 프로퍼티를 지원하고, 웹 하이 레벨 쉐이딩 랭귀지라고 해서, 이거는 뭐 3D 쪽인 것 같아요. 쉐이딩 처리하는 쪽. 그거를 이제 원래는 하이 레벨 쉐이딩 랭귀지라고 해서 HLSL이었는데 거기다가 웹을 붙여서 웹 버전에 대한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Yarn Support for Security Alerts라고 해서 GitHub에서 이제 시큐리티를 얼럿 해주잖아요. 그 패키지에 대한 어떤 보안적인 부분을 얼럿 해주는데 이번에 얀락도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CMA 2019 릴리스 소식 앞서 얘기 드렸고요. 아티클에 대한 소식입니다. The Secret of Good Electron Apps라고 해가지고 일렉트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필요한 어떤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기 제이스 인포에서 소개하는 거는 뭐 메모리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서버를 만들어 가지고 뭐 백그라운드에서 뭐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싱크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개발 시에는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 처리를 해가지고 개발 디버깅에 좀 편의성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레이아웃 인스태빌리티 맞아요? 인스타빌리티 무슨 뜻이에요? 인스태빌리티 API. 너무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워. 네. 더 레이아웃 인스태빌리티 API에 대해서는 이제 문주영님께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레이아웃 인스터빌리티 API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은 레이아웃의 변화 때문에 약간 좀 화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사를 클릭했는데 거기에 뭐 광고들이 X 버튼 누르려고 했는데 막 갑자기 막 움직인다던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사례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어딜 들어갔길래 그런 광고를 무슨 말씀이시죠? 무슨 광고 생각하신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사려고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너는 56개의 아이템을 선택했는데 이거 살래? 라고 했는데 얘는 이제 취소를 하고 싶었어요. 이제 no 고백을 이제 클릭하고 싶었는데 이제 갑자기 위에 어떤 버튼이 나오면서 서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더가 돼버린 거죠. 이런 경우는 진짜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화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은 경험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측정하고 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이 인스터빌리티 API고요. 보통 이런 인스터빌리티는 뭔가 동적으로 뭐 컨텐츠를 불러오거나 뭐 폰트를 불러왔는데 기존의 폴백 폰트랑 크기가 달라서 갑자기 막 레이아웃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네, 보통 이제 그래서 기존에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즈 변화에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레이아웃 시프트를 어떻게 디파인 하느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인데요. 레이아웃 시프트를 디파인하고 그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라는 걸 매겨가지고 이 얼만큼 이 점수가 안 좋냐를 기준으로 좀 약간 그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을 좀 고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레이아웃 스코어를 측정하는 방법은요, 보시면 앞에 프레임이고 이게 두 번째 프레임인데,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엘리먼트가 그 위에 있고요. 두 번째 프레임에서는 이 엘리먼트가 갑자기 그 뷰포트 기준으로 25% 밑으로 내려갔어요. 네, 이 경우에 그 인스터빌리티 API를 통해서 어떻게 스코어를 칼큘레이트 하느냐인데요. 보시면은 이 해당 엘리먼트가 움직였는데 그 컨테이닝 엘리먼트 대비 그 스타트 포인트가 지금 바뀐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서
25% 이렇게 바뀐 건데, 이 경우에 이 엘리먼트를 브라우저에서는 unstable 상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한 엘리먼트가 아닌 거죠. 나중에 바뀌었으니까. 네, 맞아요. 그럼 그 unstable한 엘리먼트의 움직인 뷰포트에서 차지했던 총량을 퍼센트로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그 스코어로 지정하는데요. 여기서는 50%예요. 뷰포트 기준으로 얘 하이시 50%인데 25%가 더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 영역 플러스 바뀐 이 부분 25%가 플러스가 돼서 이 친구는 이제 75%의 뷰포트 기준으로 75%의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의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는 0.75가 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0.75, 75%라는 뜻이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안 좋은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 회색 컨텐츠는 그대로인데, 두 번째에 있는 이 초록색 컨텐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위에 컨텐츠는 변화가 없는데, 이 초록색 컨텐츠만 언스테이블 상태인 거죠. 위치가 변화를 했으니까. 저 위에 있는 것도 크기가 늘어났으니까 언스테이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타트 포지션이 바뀌지가 스타트 않아서, 예, 바뀌지 않아서 언스테이블이 아닙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스타트 포인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언스테이블로 측정되는 거고요. 그런데 얘는 기존에 50% 뷰포트 기준으로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다음 프레임에도 똑같이 50%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뷰포트에 나와 있는 부분은 계산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가 0.5입니다. 모든 이런 엘리먼트의 위치 변화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유저가 어떤 클릭을 했을 때 뭔가 어떤 엘리먼트가 크게 변한다는 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측정을 하면 되는데, 다른 퍼포먼스 API들처럼 퍼포먼스 옵저버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퍼포먼스 옵저버로 옵저버를 만든 다음에 이 옵저버를 이제 레이아웃 시프트 라는 친구를 엔트리 타입스로 정의해 주면은 이 해당 엔트리스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퍼포먼스 옵저버를 이제 옵저버 하기 시작하면은 레이아웃 시프트 스코어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계속 특정 전역 변수에다 합산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까지 이 유저가 시작부터 사용 끝까지의 뭔가 그런 시프트의 스코어를 합산된 결과값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양이 많으면은 이제 좀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좀 중요한 부분은 이런 스코어를 낮추는 게 무조건 좋은 거긴 하지만은, 이 스코어를 통해서 뭔가 우리 사이트에 디스어드밴티지를 주겠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의도했던 어떤 변화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뭔가 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더 레이아웃 인서빌리티 API에 대해서 문지영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갈게요. 네, 헬로우 다크니스 마이 올드 프렌드를 아까 설명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오브젝트 프롬 엔트리어스라고 하는 오브젝트 쪽에 새로 추가된 API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두용님께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오브젝트 프롬 엔트리스라는 기능이 ES201과 아까 주우 형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기에 추가가 되었고요. 이거는 기존에 이제 오브젝트 엔트리스라는 API가 있었는데 이거에 반대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오브젝트 엔트리스라는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이제 키밸류 형태로 페어한 어레이를 뱉어주는 용도로 쓰이고요. 이게 자주 사용되는 경우는 맵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오브젝트는 이터레이블 하지 않기 때문에 순회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그리고 자젠 키 생성 이런 경우에
성능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맵을 보통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터레이블한 형태로 넘겨야 하기 때문에 보통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오브젝트 프롬 엔트리스라는 게 들어갔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어레이 형태를 이런 객체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네, 그래서 네,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객체가 있을 때 오브젝트 엔트리스를 통해서 맵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뭐 API를 쓴다든가 이럴 때 시리얼라이즈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맵이나 어레이 형태로 넘길 수가 없는데 그때는 이제 맵처럼 뭐 편하게 사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보내는 시점에 시리얼라이즈를 할 때 from 엔트리스를 통해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고를 한 개 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오브젝트는 동일한 키가 삽입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오브젝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키가 겹치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맵에 들어가는 키는 투스트링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애들로 구성을 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서포트하는 브라우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끝입니다. 네. 맵하고 위클하고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니 이번에 그런 케이스가 있긴 했었는데 네, 다음. 근데 예전에 어디 동영상 그쪽 강좌에서 시리얼라이저 그쪽에 케이스. 어디 동영상 강좌에서 되게 딱 맞는 그 상황을 네. 그때 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다시 좀 찾아볼게요. 네, 오브젝트 프롬 엔트리즈에 대해서 이두영님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제 쭉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Cost of JavaScript in 2019에서는 이제 V8에서 자바스크립트나 뭐 제이슨 파싱 비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관심 있는 분은 또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 그 게코 뷰가 탑재된 안드로이드용 파이어폭스 프리뷰가 공개됐다고 하네요. 해당 글에서는 이제 파이어폭스 프로 안드로이드랑 비교해서 어떻게 개선됐는지 그리고 왜 만들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렌더링 엔진인 거예요? 게코드는? 게코는 원래 파이어폭스 건데 웹뷰 같은 느낌인 거예요? 웹뷰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냥 파이어폭스에 게코 뷰가 탑재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파이어폭스 포 안드로이드는 오히려 그거를 좀 파이어폭스스럽지 않게 만든 것 같고 안드로이드용 그냥 파이어폭스 안드로이드용 모바일 파이어폭스인데, 브라우저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게코는 원래 얘네들 엔진이었잖아요. 네. 네, 오늘 관련 기사를 제가 쭉 읽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영상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벤트 스트림 뭐 3.3.6하고 플랫맵 스트림 등의 npm 패키지에 악성 코드가 포함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악성 코드가 이제 어떻게 포함될 수 있었고 시간적으로 변하면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런 것들을 발표하는 영상입니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도. 그 다음에 CSS 이거는 일본 쪽 슬라이드 자료고요. 그 CSS 모듈스에서 디렉터리를 변경하면은 순서가 꼬이면서 스타일이 적용되는 이제 그 순서가 이제 꼬이면서 스타일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 문제를 불러오는 순서를 명시적으로 정의해가지고 뭐 파일 순서가 바뀌더라도 스타일이 바뀌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사이트 서비스 문서 소식이고요. 이거는 웹팩의 번들 파일을 분석하는 도구인데 이제 보통 다른 웹팩 플러그인을 써가지고 뭐 웹팩 플러그인 애널리틱스인가 뭐 이런 거 써가지고 스태츠 파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스태츠 파일을 얘가 대신 분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어느 플러그인이든 스태츠 파일을 만들어 오면은 얘가 그거를 분석해서 대시보드로 이렇게 꾸며주겠다 라는 그런 녀석이고요. 네.
소프트웨어 도구 라이브러리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거는 러스트에서 영감을 받아서 심볼을 사용해서 구현한 뭐 객체 시퀀스 이터레이터 라이브러리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요. 이제 트라이스, 타입 클래스즈 등을 제공한다고 해요. 정확히 이걸 언제 써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거와 상반되는 것들이 이제 뭐 로댓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언더스코어나 그런 것들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거 뭐라고 읽어요? 페럼? 하여튼 이런 라이브러리고 언더스코어 로댓이랑 비교해가지고 뭐 오브젝트에서 시퀀스 뭐 yes, no, no, 뭐 리버스 커링 yes, no, no 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것도 그럼 뭐 시퀀스 이터레이터 기반의 뭐 함수형 그쵸, 맞아요. 네. 근데 러스트를 뭐 러스트에서 영감을 네, 그쵸. 그 러스트의 문법 디자인에서 디자인. 네. 영감을 받아. 그쵸. 뭐 내가 봤을 때 그냥 똑같은데? 네, 근데 여기에 좀 더 뭐 이런 기능들이 것들, 이런 것들이 뭐 레이지 이발루에이션이나 뭐 파이프라이닝 뭐 이런 것들이 더 파이프라이닝, 언더스코어 이런 건 뭐 체인 같은 이름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들어가 있는데 안 돼 있죠. 체인이 돼 있는데? 언더바점 체인 해가지고 안에 넣어서 쭉쭉쭉 아, 붙일 그런 수 식으로.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걔네는 얘는 모듈화가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파이프라인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 음, RxJS에서도 체이닝 하다가 나중에 파이프라인으로 다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것 같은 거 이제 파이프 이렇게 꺼내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경쟁 라이브러리는 뭐 로데시 언더스코어 그쪽인 것 같고 얘네들이 좀 더 뭐 발전된 형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RxJS 라이크하다 저렇게. 네, 이거 재밌겠네요. 네,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이서 인포 7월 4일자 소식을 모두 공유 드릴 수 있었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꾸준하게 너무 좋네요, 진짜. 프론트엔드 개발 커뮤니티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